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플랜 컨설팅의 김방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2019년도 7월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활동 이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발표를 했던 두루스코이브나 입스 이쪽 관련된 업체들을 컨설팅을 했고 부도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분야나 이런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드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작년 저희가 상담을 한 건 9월에 상담을 해드렸고 2개 업체가 실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보도자료도 나갔고 그 전에 앞선 사례로 대기업들이 몇 개 실증 특례를 통과가 됐어요. 근데 올해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서 올해 정말 거짓말 약간 묻히면 한 100개 이상의 업체 분들을 상담을 했어요. 전국에서. 경기도만이 아니고. 제가 주로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상담을 했는데 아까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인지를 모르고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실증 특례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나도 대상이 될 것 같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고요. 입구에서 배포드린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자는 다 맞으신 거 맞으시죠? 네. 이제 책자의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후부터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히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점, 그럼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의 현황이나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어떤 걸 평가를 하는지 이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꼭 놀라는 장소에서 안 놀고 가까운 빠져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서 이런 샌드박스를 놓고 여기서 놀아, 언제까지 놀아 이런 것처럼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가 법으로 제약이 돼 있지만 이 샌드박스처럼 이 틀 안에서 지정된 공간 안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만 규제를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거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요.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2016년도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핀테크 분야가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50개? 최근에 사례를 봤더니 7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2019년에 1월에 이제 국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신속 확인이라는 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몰라서 내가 어떤 법에 걸립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확인을 받기 위한 제도인 거고요. 이미 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규제가 있다라고 이미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고 발표자도 있으니까 참고를 보면 저희는 신속 확인이라는 걸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시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허가라는 제도를 죄송하지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직은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돼 있으면 임시허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 같은 경우는 임시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적극 해석이는 사례로 넘어간 거거든요. 저희는 실증 특례, 안전성이 약간 불확실하다, 약간의 위험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개털 날림이나 혹시 개물림 사고, 그다음에 혹시 반려동물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그릇에서 오는 거기에 교차해서 오는 오염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증 특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실증 특례를 받게 되면 기본 2년을 주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대한상회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2년 플러스 2+2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본 2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최종 4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식약처가 2025년 12월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예배를 받으시면 계속 쭉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총 6개 부처에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랑 국토부가 2개가 되어 있는데 6개 부처에 8개 분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 부처의 접수 중에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되고 거기 양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8개 부처, 8개 분야의 양식이 다 다릅니다. 폰트와 써야 되는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책자 8페이지에 보이는 숫자랑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규제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어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1174건 이거 조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랑 조금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통과가 되는 게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안전성을 시험 검증을 하는 게 국가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혹은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기업들은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나도 예외를 받고 이런 데이터를 국가에 줘서 국가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을 바꾸는데 같이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 특례 업무 절차는 앞에서 대한사기가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신청서를 쓰게 되면 저희는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니까 산자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산자부에 들어가면 규제특례전문위원회가 한번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먼저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업체한테 발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책에는 조금 나와 있지만 저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유사 사례가 많은 것들은 여기 있는 전문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심사로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서류를 더 잘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5월에 이제 처음 시작했다라고 아까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라서 키아트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5월에 민간 영역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곳 다 접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을 만나봤더니 아니면 그 문자나 이런 걸 보여줘서 저한테 막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막 문의해 주신 분면 문자가 쭉 온 거 보면 대부분 대한상의로 접수하라고 문자를 받으셨더라고요. 혹시 오신 분들도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한상의로도 접수할 수도 있고 키아트로도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접수 사례 신청 기업이 바로 산자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앞에 키아트와 대한상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융합규제 특례 절차는 한번 책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키아트를 통해서 또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여기 메일로 신청하거나 상담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2가지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이제 여기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메일로 이 신청서를 다 묶어서 압축 파일이나 아니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키아트 같은 경우는 각각 다운받거나 아니면 일괄로 다운받아서 각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이거 올리는데 어떻게 올려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되나 저도 확인해서 한 장을 봤거든요. 각각 신청서 따로, 설명서 따로, 다 따로따로 올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서류를 안 올릴까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심사 기준을 여쭤보세요. 아까 대한상의에서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희 산업용어 촉진법에 보면 뭐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라는 심사 조건표가 아예 나와 있습니다. 뭐를 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평가를 나오는 게 아니고 서류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실히 썼는지, 실행 가능한지, 이 예외를 했을 때 실행 가능한지, 그 다음에 기술적이나 재정적 능력은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편익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은 성장 가능한지, 이 시장 성장 가능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피해나 이런 손해 끼칠 역량이 있는지, 있다라면 적절한 보상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국민생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하신 분들 중에 다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통과를 해서 보완 계속 보완 요청이 옵니다. 저도 보완 요청 많이 받아서 보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작성하셔야 될 서류가 대한상의로 접수를 하든 키아트를 접수를 하든 뭐뭐뭐 보완하세요, 뭐뭐뭐 추가해주세요, 뭐뭐뭐를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보완 메일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실증 측면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가능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 답입니다. 지금 식품의약품, 이 관계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거기서 답변을 썼습니다. 현 규정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불가하나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으신 대표님들도 나도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쓰실 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금지인가라고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보조견은 교통수단이든 음식점이든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은 지금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이 제한된 것은 식품위생법 36조, 시행규칙 36조, 그 별표 14를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글자가 작지만 책을 보시면 식품적계보서 시설 기준에 보면 다음의 사항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 그 중에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의 출입. 그러니까 식당을 출입할 때는 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아예. 그래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 목을 잡고 목줄을 해서 같이 하더라도 분리되어야 됩니다. 개모치 하면 안 되냐 하는데 분리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행 법의 규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반 출입이 안 되는 거고 동반 출입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 내리는 걸 보면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일반 음식점, 여기서 일반 식품점 빼줬어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까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동반 출입을 해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서 동반 출입을 해서 반려동물이 객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리하는 공간, 조리장, 그 다음에 원료 보관 창고, 야채나 생선이나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는 막아져 있어야 됩니다. 완전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출입구는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요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은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당초에 2023년 2월에 이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 개정판이 이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접수시켜드린 업체들은 접수하고 나서 이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다 숙지하시고
이제 뭐뭐뭐뭐 수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뭐뭐 하실 건지 아니면 뭐뭐뭐를 빼주십시오. 연락 받았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보지 않았거나 뭐 잘 모르신다면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걸 제가 책 뒷부분에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 사례와 여기 사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봤더니 이제 식약처에서는 올라가 있고요. 식품안전나라의 알림 교육에 국내 뉴스에 오늘 날짜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침 9시 정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뉴스에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여기 오신 분들은 책자 뒤에 내용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면 또 올라가 있습니다. 5월 30일자로. 그래서 요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이드라인 중에 여기의 내용 중에 확인서, 실증 특례를 받아서 승인된 기업들은 이런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확인서에 보면 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조건을 받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윗부분에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걸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물림사고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식품위생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제가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책 84페이지 보면 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쭉쭉쭉 읽어보시다 보면 대략 이렇게 이거는 실증 특례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실증 특례로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이거를 준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통과시켜드린 업체도 원래 이 변경 가이드라인을 다시 또 메일로 갔대요. 다시 숙지하시고 요 변경된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해서 실증 특례 하십시오라고. 대표님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숙지를 하시고 이거를 준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통과를 받고 통과 받은 후에도 이거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중에 출입 관리는 출입 가능한 업소임을 앞에 명확히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돼요. 여기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니까 오시든지 아니면 혹시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출입 가능한 반려견은 개, 고양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다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개, 고양이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는데 마지막에 제가 행정처분 받은 업체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봤더니 이 부분에 많이 걸렸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의 반려동물 음식을 제공 금지. 대표님들은 그릇에 담아서 주지 않았어요. 사료나 뭐를.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료를 팔지 않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료를 그렇게 담아주지 않는데 고객이 본인이 물을 마시고 그 컵을 반려동물한테 먹이는 컵을 사진을 어디에 올리거나 불 어디에 올리시면 그게 사진이 찍혀서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실증 특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준수를 해서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다 구비를 해야 된다. 물컵, 아니면 사료를 제공하는 뭐든 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본, 아까 제일 처음에 최초본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요 최초본하고 다르게 이번에 개정돼서 5월에 올라간 자료를 보면, 4월에 개정돼서 올라간 자료를 보면 위생관리 부분에 몇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저도 상담한 사례 중에 많은 업체가 몽푸춘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료의 진열, 보관, 판매를 위한 공간은 우리가 하는 식품 접객 영업시설과 구분하고 식품 접객업 영업장 면적에서부터 제외를 해야 된다. 내가 예를 30평이라고 하면 그 공간이 한 칸이라고 하면, 한 평이라고 하면 그 한 평은 제외해서 하고 그 한 평은 사료 제조업이나 도소매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반려동물 사료, 관료에서 멍푸치노 등 제공하는 경우는 영업시설과 반려동물 사료 제조 공간으로 분리. 멍푸치노를 지금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료로 제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료 제조 행위는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 받는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멍푸치노 등 사료 제조는 타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대상으로 식품적백업 영업장 면적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식품적백업 받을 때 영업허가증 받으셔서 몇 평이라고 받으셨잖아요. 그 면적에서 명확히 제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고차용이고 제조 사람이 음식을 위한 커피든 뭐 제과든 뭐를 만드는 공간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여기 분리, 구획, 구분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사료를 위한 공간이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요 개정이 나와서 기조에 쓰는 업체분들이 이걸 받았어요. 대한사업 접수를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받으셨어요. 저보다. 저는 이제 5월 중순쯤 받았는데 개정안은 5월 말에 이제 고시가 이제 자료가 오는 요도인데 거기는 이제 4월에 접수를 해서 이거를 바뀐 걸 말에 바뀌었으니까 업체에 접수한 업체한테 미리 이걸 안내를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사료 제조 하실 겁니까? 제조하실 계획이라면 이거를 준수해서 제조업 허가를 받으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조업을 허가를 받아서 그 시설 기준을 다 갖추고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빼고 물컵이나 이런 것만 줘서 하실지는 이제 선택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이드라인 읽어보시고 가이드라인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출입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광견병 접종을 했는지 기타 다른 예방 접종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맹견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아닌 건지 확인을 대표님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하고 개인정보 동의 이렇게 온라인 설문지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만들어서 설문으로 QR 찍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일정이 몇 개나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현황에 들어가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면서 몇 개 업체를 좀 가봤는데 의왕에 있는 이제 업체를 가보면 이게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 아울렛에 보면 이제 1층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원 스타필드 8층에도 코코스웨이가 있고 스퀘어가 있고 1층에도 달마시안이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 QR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방접종 했는지 맹견인지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예티켓을 지킬 건지 QR로 준수하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입구에 고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인 거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달마시안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입니다. 대모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맹견 안 됩니다. 예방접종 QR 찍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15kg 이상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요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거 더 바뀌나요? 이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 국민소통해 보니까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에 37번 인생 불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실증을 해서 별 큰 이슈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제가 확정이라는 말씀 못 드리고 예정이고요. 그 예정이 돼서 나중에 되면 2025년 12월에 규제 이제 예외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공유주방이 이렇게 실증 특례를 하다가 법이 풀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 접수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하는데 위생 등급 받아야 되나요? 라는데, 저희가 하는 접수 부처는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인데 이 규제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위생을 잘 관리할 것인지 서류상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생 등급에 대한 좋은 결과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통과시킨 업체도 신청할 당시에는 위생 등급을 안 받았지만 접수하고 나서 거기서 위생 등급 받으라고 해서 권고로 해서 받아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올해 접수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업체고 많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보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평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료 판매도 되나요? 이거는 대한상인도 답변해줬던 건데 사료 진열 공간은 구분하고 면적에서 제외된다. 지금 요거. 그리고 규제 특례 대상. 이거는 사료 제조법하고 관련된 거라서 사료 제조법은 저희 이번에 규제 특례 신청서에 쓰는 법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 준다 안 준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등록이나 이런 사료 재료 성분 표시 이런 걸 준수해서 하면 되는데 실증 특례 신청서에는 이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법을 풀어달라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업체 해드리는 업체는 위생까지도 나왔었고요. 지자체에서 그다음 사료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더니 이렇게 판매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업종 등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등록을 했고 사료를 소매로 판매합니다. 우리 편의점 기억나시죠? 편의점에서는 라면을 끓여주진 않아요. 라면을 판매하면 본인이 끓여서 밖에서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내에서 먹거나 똑같습니다. 이거 소매입니다. 대표님께서 봉지를 개봉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사료로 제조를. 이게 소매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만 해야 되거든요. 봉지에 깔거나 뭐 우유를 부어주거나 뭐 토핑을 넣어주거나 이건 다 뭔가의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질문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현장 점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1층은 예를 들면 허가 받았어요. 이제 복층이나 뭐 야외 테라스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은 구역은 아닌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증 신청서에 담지 않았는데 현장 나왔더니 야외에도 테라스가 있고 예를 들면 복층으로 개조를 했어요. 본인은 이제 그 행정처에서 뭐 벌금을 내거나 뭐 이런 걸 하신다 하더라도 이 신청서에는 죄송한데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뒤에 면적, 레이아웃 다 제출합니다. 그 허가 받은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행정처분 나오나요? 라고 해서 저와 식약처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찾아봤어요. 행정처분 나오나? 그건 아닌데 이제 식약처 차장이 반려동물 동반출 음식점 10원 현장을 가다라고 해서 10원 현장을 가셨어요. 작년 10월에 이제 업체 수로는 10개 정도 됐는데 98개가 매장 수로 여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 20분 정도 있는데 실증 특례 신청서 작성법인데 앞에는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산업용어 규제 생산박스를 가면 신청서 구비서류 작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가에서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한상인도 접수해서 업체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접수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요 앞에 발표했던 업체들 있죠. 이런 사례들이에요. 뭐 산업혁신 뭐 이런 날이라서 저도 그걸 보고 이 식당에 맞춰서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식당 컨설팅도 꽤 많이 하고 창업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에 맞게끔 이 매뉴얼을 최대한 충실히 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BC 카페로 했고 매장은 2개 매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좀 앞에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신청서 쓰라면서요. 그래서 요 신청서만 쓰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신청서에 다 첨부서류예요. 이 첨부서류를 다 쓰셔야만 산업용어규제센터박스에 접수가 되고요. 대한상의에 갈 때도 이 첨부서류가 다 접수가 돼야만 접수가 됩니다. 이거 아니고 신청서는 표지입니다. 표지. 내가 이렇게 접수한다는 신청서인 거고요. 이 신청서를 쓰라는 게 아니고 뒤에 첨부서가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 설명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시 계획서, 혹시 외부 정부 R&D 받은, 이 업체들은 막 R&D 받았잖아요. 그런 과제 받은 게 있는지 내역서, 없으면 해당 업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투자를 받은 게 있냐? 없으면 해당 없으면 쓰면 됩니다. 고용 계획서는 모든 업체 필수입니다. 고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고용 계획이 없으면 없음이라 쓰더라고 하더라도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죠? 이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그 역량을 또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계획이 없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 사전 검토 확인서, 그 다음에 기업의 기본 현황 자료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샘플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38페이지 보시면 책을 한번 볼 텐데 책 3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앞에 또 작성 매뉴얼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나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사업자의 회사명입니다.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 회사명을 쓰는 겁니다. 매장명을 쓰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회사명과 매장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명을 쓰시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시는 거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 번호까지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주소지는 사업장 주소지. 그 다음에 사업자에 나와 있는 대표. 만약에 공동대표면 공동대표 두 분 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화번호와 우편번호입니다. 이게 접수를 하고 나서 수정 보완이 생길 수 있어요. 수정 보완이 생기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연락을 안 받거나 메일을 받는데 읽지를 않으면 이제 접수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더.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우편번호를 쓰시고 모르는 번호가 올 수 있는데 하여튼 대한상이든 상담부도 접수를 하게 되면 연락이 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칭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제품이냐 뭐 서비스냐인데 저희는 서비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요 내용 그대로 씁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뭐라는지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서류에 신청 사유에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꽤 많으셨어요. 저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3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증을 받겠다라고. 네.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법 있죠. 식품위생법 36조, 시행규칙 36조, 그 다음 별표. 법, 요 관련된 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다 동일합니다. 요 밑에 아까 제일 처음은 제가 그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그 아이들 노는 부분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가 다 달라요. 구역. 구역이라는 거는 내가 속한 사업장의 주소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1차 연도, 2차 연도라고 썼는데 1차 연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승인을 받고 나서 아니 저희가 오늘 접수를 해서 9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9월을 받아서 내년 8월 말까지라고 하면 이게 1차 연도입니다. 올해가 1차 연도, 2024년이 1차 연도가 아니고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가 1차 연도로 봤을 때 매장을 몇 개 하실 건지 그 매장의 주소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기본 2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그 주소를 그대로 하실 거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동일하면 1, 2차 연도 동일해서 그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장이 많은 경우는 요거를 분리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몇 시까지 놀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예를 받는 게 기본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24개월로 쓰시면 되고요. 규모는 매장 수를 쓰는 겁니다. 매장 수. 무슨 매장? 1개. 뭐 ABC 카페 매장 1개. 저희가 예를 들면 수원시 매장 1개, 남양주 매장 1개라고 하시면 남양주 매장 1개에서 각각의 평수를 관리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쓰고 여기 도장 찍는데 개인 사업자이신 분은 개인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이신 분은 법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첨부 서류 1번을 쓰는 건데 이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해보고 보면 이게 답안지여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통과가 됩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역, 규모, 서비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참고로 하셔서 자기 업체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설명서 작성 요령은 아까 서식을 다운받으면
한글 파일을 좀 잘 써봤을 수는 모르겠지만 잘 안 써보시면 이렇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글자 폰트가 있습니다. 한글 서식에 보면 휴면 명조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면 명조로 줄 간격, 한 줄 한 줄의 간격을 160으로 써서 3페이지 이상 충분히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없이 모든 항목을 다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 준수사항에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 사항이 보고요. 이제 신청서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사례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똑같이 쓰고요. 신청서는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긴 서비스로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내 매장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명과 매장명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간 업체가. 그래서 여기 필수적으로 매장명 쓰시고 언제 개점을 했는지, 주소지가 언제고, 실증하는 면적. 아까 사료를 판매한다면 사료 판매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실증할 면적을 쓰시고 거기에 자석수를 쓰는데 일반인과 반려인을 같이 할 거라면 일반인을 위한 자석수는 몇 석이고 반려인을 위한 자석이 몇 석이냐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획도 구분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2개의 매장을 사례로 썼기 때문에 A 매장, B 매장을 썼고 이미지도 A 매장, B 매장 이미지를 따로 썼고요. 그 다음에 내부도 이렇게 따로 썼습니다. 대표님은 하나 매장이면 하나 매장을 쓰되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써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류를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내 매장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게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는 반려인 동반교 고객은 어떤 프로세스로 메뉴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앉아서 석석하는지, 그 다음에 일반 고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 내용을 설명을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입구에 안내판을 읽도록 하는 거를 써야 됩니다. 이 내용을 숙독하고 들어오게 하고 입구에 QR코드로 예방접종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고 있다는 이 2개의 내용은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음료를 주문을 해서 그 영역으로 반려인은 반려인 영역, 비반려인은 비반려인 영역에 착석한다 라는 내용을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동반출을 허용한다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QR 찍는 거, 맹견은 출입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챗GPT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대략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메뉴가 어떤 거다. 우리 식당은 이런 걸 파는 식당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서비스 융합 내용은 그냥 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융합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증 특례 사유는 요 신청서에 쓰신 것처럼 똑같이 3번째 항목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뭐고 왜 필요한지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적발업소 부족하다, 반려동반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청자 매료상 저희가 언제 지자체에서 와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았고 아니면 민원 접수를 받았다, 이런 애로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법 부분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린 거고, 이 법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혹시 법을 또 읽어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요 법, 식품위생법 한번 쳐보시고 36조랑 시행규칙 36조 한번 찾아보시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법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신청서에 다는 쓰신 거예요. 신청서가 대부분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고 반려동물 동반출입하면 이런 프로세스로 고객이 이동해서 이런 애로가 있었고 이런 법에 걸려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죠? 시장 상황이 반려동물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시장 상황이 커지고 있고 나는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어. 이 서비스는. 그러니 이런 걸 풀어주면 이런 유사 사례도 있으니 이렇게 규모가 커질 거야 라는 스토리로 쓰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시장 상황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 시간 없으니까 관련된 반려동물 시장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그냥 이 내용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고 펫케어나 반려동물 시장 부분이나 펫케어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및 차별성 부분은 윗부분은 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전반적인 특징 및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을 위한
뭐 같이 분리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관리자가 한 명 배치된다는데 우리가 관리자 배치 안 할 거면 이건 빼셔도 되고요. 이런 거고 밑에는 내 매장에 대한 특징 및 차별성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공간도 분리되어 있다, 뭐 프라이빗 룸을 운영한다, 위생관리 등도 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특허나 뭐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상표권은 많이 있으신데 상표를 갖고 있다면 상표에 체크 해서 한 건을 갖고 있으면 한 개, 2개 매장이라서 2개 매장 상표를 갖고 있으면 2개라고 하시고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특허가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어 이 법을 풀어줘야 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내에도 존재해 체크, 해외에 존재해도 체크, 이 둘 다 체크하셔야 돼요. 저 찾아봤을 때 국내는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지금 날짜로 봤을 때는 22개 정도 통과가 됐는데 한 개 업체가 이제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거는 21개고 5월 9일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대한상의로 2개 업체가 더 통과가 됐고 키아트로 하나 더 통과가 됐어요. 총 이제 24개, 여기 3개에서 2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해외는 그럼 어떠냐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야외에서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동반하고 식사를 하는 거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해외도 이제 안에서 식사하는 거는 대부분 규제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조금 내외에서 주 단위로 조금 풀리는 게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유럽은 몇 개의 국가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 해외도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 나도 풀어달라.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읽어보셔서 쓰시면 되고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사례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줬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편익이 있냐라고 해서 소비자 편익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어줬을 때 기대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쓰셔야 돼요. 매장 수가 저희가 한 개 매장을 가정을 했을 때 한 개 매장에 월 평균 방문 고객 수는 몇 명이고 객단가가 평균 단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고 연 매출 이 정도로 올릴 수 있으면 나를 풀어주면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고 이거를 2개 매장이면 A 매장은 그러면 2024년도 얼마, 2025년도 얼마, 2026년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B 매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도 증가, 매출이 증가하는데 고용이 한 명이라도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기여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공개 여부는 이거는 공개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규제정보 포털에 업체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공개 여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 1번을 다 쓰신 겁니다. 지금 한 7분에 걸쳐서 쓴 것 같은데 이해는 되시죠? 대략에 이런 스토리로 내가 이런 서비스인데 이런 법에 걸려서 규제 여부가 있으니 이런 시장 상황 트렌드가 이렇고 나를 풀어주면 이런 기대 효과를 내겠습니다. 나도 신청이 통과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서류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뭐냐? 그러면 이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저한테 저녁에 전화 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 계신 분이었는데 작성 요령을 봤는데 한 글자도 못 쓰겠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간격 160 휴면 명조로 3페이지 분량으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써보면 보통 한 4페이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3페이지 분량으로 쓰라고 하는데 조금 넘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업명은 앞에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을 쓰고 사업 내용도 앞에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을 씁니다. 그 다음부터 국문, 영문, 키워드를 동일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업비는 뒷장에 쓸 사업비를 66페이지에 작성한 사업비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증 특례가 통과되면 이 정도 사업비가 들고 사업기간은 24개월이 걸리고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다. 2개 매장일 경우 10명이 참여할 거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신 분이 신규 고용을 7명 한다고 했는데 참여 인력을 5명 쓰잖아요. 그럼 발려. 다시 쓰세요. 아시죠? 신규 고용이 7명이면 그 숫자와 같거나 커야 되겠죠. 참여하는 인력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 예상 소요 인력을 참고로 보시는데 요거는 이 앞장에 요 참여 인력하고 동일해야 돼요.
이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같아야 된다는 거고, 이거보다 적어서는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증 사업의 목적은 그냥 요 내용 적어도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실증 대상은 앞에 첨부서류 1에 썼던 내용을 요약해서 쓰거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매장이 어떻게 되고 평수가 어떻게 되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림, 내 매장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고요. 실증의 필요성, 실증 구역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 주소, 같다라고 하면 매장 하나의 주소. 실증은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인테리어를 아까 만약에 조리 공간을 들어갈 수 없게끔 분리되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다면 그 분리를 막는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아까 1시 반 정도에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책임보험 얘기를 하셨잖아요. 책임보험을 가입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 직원들한테 위생교육을 하거나 본인도 이걸 숙지하겠다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단계부터는 실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 요 프로세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 범위 방법은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뭘 쓰는지 모르겠다. 무슨 실증 항목에 무슨 항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사례에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일단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십시오. 이게 기존에 승인받은 업체들이 요 내용을 받았고, 작년에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세스코 식품안전 솔루션을 월 1회 받으라고 하는 거. 작년은 연 1회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월 1회로 받았다는 거고, 여기도 목적의 점수가 80점 이상. 요 항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금 실증 통례에 동가된 업체들이 다 요 항목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고, 아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조건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고요. 세부 일정은 이렇게 표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써도 됩니다. 표 작성이 좀 어려우신 분은 서술식으로 뭐뭐뭐 하겠다, 인테리어 하겠다, 책임보험 가입하겠다, 직원 모집하고 교육하겠다, 뭐 실증 진행하겠다, 보고서 쓰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표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는 이렇게 보고 체계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분기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월 단위 이제 식품 안전이나 이런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증 체계는 우리 카페는 동반초행 음식점을 운행하고 총괄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정 협의를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 모니터링한다. 이런 내용 쓰셔도 되고 요 그림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재무현황은 아까 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쓸 내용 없는데 뭘 써야 되죠? 이러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장이 규모화되어 있거나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거나 뭐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였고 부채가 얼마였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초기 이후 매장을 하는데 투자비가 얼마 들였습니다라고 이걸 쓰셔야 됩니다. 신청인의 재무현황도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일정은 이걸 참고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실증 구역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요거와 동일하게 하고 신청서와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이거 틀리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 규모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년도라는 거는 원래 9월 1일 날 승인받았으면 내년 8월 31일까지가 1차 년도로 했을 때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드는지, 2년 차에 얼마 정도 드는지를 쓰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그 사업비 합계액을, 여기 사업비 합계액을 앞에 여기 쓰시는 겁니다. 사업비. 이 사업비 합계액을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시설이나 있으면 쓰고, 국가에서 필요한 게 없으면 해당 없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받은 게 없으면 해당 없음, 투자 내역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고용 계획은 필수입니다. 고용 계획은 신규 고용을 몇 명을 할까요? 저희는 예를 든 게 2개 매장이라서 7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신규 고용 7명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별첨으로 써 있는 이거를 쓰셔야 돼요. 그 7명을 쓰시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7명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7명이 어떤 주방이냐, 주방 보조 역할이냐, 마케팅이냐, 홀서빙을 할 거냐, 그 역할을 구분하고 그분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예정을 해서 쓰시는 거고,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없고요. 그분들을 2년 동안 언제 채용하실 건지. 그래서 요 숫자도 합쳐서 7명, 요 숫자도 합쳐서 7명, 요 숫자도 합쳐서 7명 라야 되고요. A 매장에는 몇 명이 근무할지, B 매장에는 몇 명이 근무할지 이런 걸 쓰셔야 되고, 뭐 채용 담당자가 대표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신지 이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요건은 뭐 이런 걸 보셔서
그냥 경력 무관, 자격증 무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략의 급여가 얼마고 이분들이 할 일이 이거다라고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다 왔습니다. 손해 발생 가능성이 배상 방안, 책임 방안은 아까 이것도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참고해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시행 관련된 책임보험 가입 예정이다라고 쓰셔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로 질문하고 많이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접수한 업체 한 군데는 지금 보류를 했어요. 이 책임보험료 금액을 듣고. 보통 제가 아까 한번 가서 키한테 물어봤거든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옵니다. 책임 연. 그럼 2년이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책임보험료를 1000만 원 정도. 제가 통과시켜야 되는 업체는 한 번에 2년치를 다녔대요. 작년에 했으니까. 왜냐면 법 개정이 좀 나와 있고 기본 2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 매장이 크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업체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법에서 책임보험에서 가입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건을 다 넣었을 때 기본 300에서 500 정도 나오고 키아트도 제가 아까 강의하기 전에 재차 확인을 했어요. 책임보험료를 70% 지원을 합니다. 후불로.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 시작하십시오 할 때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 할게요.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서 그 필증이나 이런 정서를 내면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언제까지 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매장은 금액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먼저 선답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사전 검토 확인서는 다 이런 저해역에 해당 없으면 하고 여기 날짜를 꼭 쓰시고 도장. 앞에 신청서와 동일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현황은 쭉 쓰시는데 재무제표 없으신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제가 앞에 해드린 요 사례 발표한 업체는 다 재무제표가 있는데 법인이니까 개인 사업자인 분은 없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시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여기 재무제표도 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걸 쓰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매출액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간이가세자라서 아니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라서 나머지 항목은 미작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붙이시고 표준 재무제표 붙이시는데 없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붙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사례 발표한 업체들은 다 이걸 붙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보면 대부분 이게 없으세요. 이거 발급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없으시면 그냥 없던 상태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준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필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이트 중소벤처24 들어가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넣으면 발급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발급받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장을 나와서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다 서류를 평가하는 보다 보니까 매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류를 보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서 매장에 대한 도면을 넣으시고 이렇게 매장 수가 좌석 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업신고증, 그 다음에 식품위생 등급 받았으면 붙이시고 없으시면 받을 계획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